한 나라의 경제가 30년 만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97년에는 외환 위기가 쾅 하고 터졌지만 2026년의 위기는 소리 없이 지갑 속 돈을 녹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가 부채는 1,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방식, 그 안에 숨겨진 금융 속임수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상한 현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분명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면 카트가 텅 비어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료품을 넉넉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금액으로 사흔치도 버겁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섰고 배추 한 포기는 8,000원에 육박합니다. 숫자만 보면 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있어도 3년 전의 10,000원과 지금의 10,000원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화폐 구매력의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점심 2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끼도 빠듯합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는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금리를 바닥까지 내렸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멈추지 않았고 실업률도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화폐 가치 하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수백조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자산 가격은 폭등했고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파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0.5%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에는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월 50만 원이던 대출 이자가 월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2025년 들어 금리가 2.5%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2026년의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으름이나 무능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그 안에 숨겨진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속임수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가장 정직한 방법은 세금을 걷어서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 정부는 새로운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 쉽게 말해 정부가 쓰는 빈 문서입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으면 장부상으로는 부채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빌린 100억 원은 지금의 70억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몰래 용인하거나 유도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도 않았고 복지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저축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냄비 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삶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넣어둔 사람, 적금을 꾸준히 부은 사람, 연금을 기다리는 은퇴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했지만 그 저축의 가치가 매년 조금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르면 실제로는 2%씩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반면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빚의 실질 가치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은 전쟁 부채를 갚기 위해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습니다.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유지해서 저축자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그 손해분으로 국가 부채를 녹였습니다. 물론 이득을 본 것은 국가였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대가를 치렀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1,4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51.6%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매년 이자만 수십조 원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올리기도 어렵고 지출을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빚을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 금융 속임수의 실체입니다. 이 금융 속임수의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끌족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던 시절,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는 공포가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들이 5억, 6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모님께 빌리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겨우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금리가 2%대로 낮았고 집값은 매달 수천만 원씩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보다 집값 상승분이 훨씬 컸습니다. 1년만 버티면 수억 원을 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성공 후기가 넘쳐났고 유튜브에서는 영끌 성공 전략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았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변동금리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대출 방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덩달아 오릅니다. 앞서 말한 금융억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이자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집값은 제자리이거나 조금씩 내렸습니다. 영끌족들이 기대했던 시세 차익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액의 이자뿐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급 중 한 사람분은 통째로 이자로 나갔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아이 학원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아껴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3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경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으니 사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 갚아야 하는 대출, 줄어드는 수입, 영끌족들은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영끌족을 무너뜨리는 것은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자를 낼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빼앗깁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2026년의 영끌족들은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가계부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진 빚이 얼마나 위험한지, 영끌족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도합니다. 하지만 더 큰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 부채, 그 중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줄여서 PF라고 부릅니다. 이 영역이 무너지면 개인 몇 명이 파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결국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건설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자기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이 되면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 구조입니다. 문제는 분양이 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분양만 하면 전부 팔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너도 나도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금융회사도 앞다투어 돈을 빌려줬습니다. PF 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꺾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분양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가 600개를 넘어섰고 전문 건설사는 2,600개가 넘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2일 미만인 건설사가 44%를 넘어섰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란 번 돈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1보다 작으면 번 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거의 절반이 외부 도움 없이는 정상 경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꺾이자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한보그룹이 쓰러지고 기아그룹이 쓰러지고 결국 외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PF 위기는 그때의 기업 부채 위기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사가 중단됩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를 못합니다. 협력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손실이 쌓이면 금융회사도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경로입니다. 정부가 PF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 중소시행사 중심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에 숨겨진 진짜 뇌관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하락했다. 거래량이 줄었다. 하락 거래가 늘었다는 기사들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은 집을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숫자는 명목 가격입니다. 실제 가치와는 다릅니다. 명목 가격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입니다. 이 아파트가 10억 원이다, 저 아파트가 15억 원이다 할 때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10억 원이라도 예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2020년에 10억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을 2026년에는 13억 원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약 30%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앞서 이 장에서 설명한 금융 억압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0년에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2026년에 11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명목상으로는 1억 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분을 감안하면 실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것입니다. 2020년에 10억 원은 2026년 기준으로 1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11억 원은 실질적으로 2억 원이나 하락한 셈입니다. 이것이 착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면 안 될까요? 여기서 또 다른 변수를 봐야 합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통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1만 6천 세대에서 2만 4천 세대 사이로 추정됩니다. 서울에서 매년 필요한 주택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물량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의 상황은 다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은 재건축 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큽니다. 지금의 하락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공급 절벽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집값을 볼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는 명목 가격이 아니라 실질 가격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급 상황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버팁니다. 착시에 속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빨리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값도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영끌족도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은 2025년에 3차례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핵심은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입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5% 누계해서 3.5%대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추가 인하가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처럼 제로 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고금리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뉴노멀이란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5경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매년 이자만 1조 달러 이상 내야 합니다. 미국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금리를 확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더 복잡합니다. 미국보다 금리를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갑니다.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실제로 2025년 연평균 환율은 1,422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400원대 환율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1,400원대 후반 환율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비교해 괴리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 때문에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고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기대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결국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가 돌아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고금리와 고환율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리도 빨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존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영끌족의 사례에서 봤듯이 자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무너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업이든 투자 수익이든 현금이 들어오는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 구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화로 된 자산의 전부를 건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전체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이는 시대에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달러 자산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국채 상장 지수 펀드나 미국 주식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ETF란 여러 자산을 묶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일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전략입니다. 무주택자라면 2026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급매물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입지와 공급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이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급매물은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위험합니다. 금리가 빨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영끌족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국가는 빚을 갚기 위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금융억압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수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끌족은 현금 흐름의 붕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고 환율은 1,4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부동산과 주식을 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이후 10년간 엄청난 자산을 일궜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핵심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정부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국가는 개인의 가난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리고 202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금융 속임수를 인지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 내 저축이 녹아내리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왜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숫자의 이면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정책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0년 후의 자산 격차로 이어집니다. 깨어있는 소수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남들이 환호할 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논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공포에 떨며 웅크릴 것인가? 흐름을 읽고 올라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수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수만이 차분하게 준비하고 기회를 잡습니다. 2026년이 끝나고 2030년이 되었을 때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숨겨진 위험과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가의 금융 속임수, 영끌족의 현실, 건설업계 위기, 집값의 착시, 고금리 시대와 환율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에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투자 섹터와 실전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반도체, 방산, 바이오 중에서 어떤 섹터가 진짜 기회인지, 어떤 자산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고 어떤 자산이 무너질지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금리 시대에 어떤 전략으로 자산을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흐름은 빠르게 바뀝니다. 한 발 늦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 채널에서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경제의 본질, 국가가 숨기는 금융의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쳐 드립니다. 흐름을 읽는 소수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